안녕하세요. 영광중학교 3학년 친구들 이제 2학기 이제 세계사로 한번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새로운 거를 우리가 배우기 때문에 목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한번 꺼내 보세요. 참 역사 1교과서가 없다는 게 너무 큰 데미지야. 일이 있었으면 앞에 역사부터 선생님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을 텐데요. 자, 우리 목차를 보세요. 교과서 이렇게 있죠. 교과서 목차 보시면 4, 5, 6단원. 여기가 이제 우리가 배울 3학년 세계사 부분입니다. 자, 4단원부터 보면은 산업사회와 국민국가의 형성이라고 해서 산업혁명과 유럽사회의 발전, 프랑스 혁명과 국민국가의 형성, 미국과 라틴 아메리카의 발전, 제국주의 등장과 이거 배웠네. 식민지 확대 경쟁. 그치? 이러한 4단원, 그 다음에 5단원, 아시아, 아프리카 세계의 변화와 민족운동, 6단원, 현대세계의 전개, 1차, 2차 세계대전, 그치? 그리고 오늘날의 세계, 이렇게 나와있죠? 자, 3학년 때 이제 와서 우리가 배울 세계사의 부분은, 시대 구분 옛날에 배웠던 거 기억나니, 얘들아? 고대, 중세, 근세, 근대, 이제 오늘날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도 그렇게 나누어서 배웠어. 그래서 우리가 3학년 올라와서 이제 흥선대원 것부터 한국사를 배웠을 때는 거기부터가 이제 한국사의 근현대사의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구성이 돼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세계사도 마찬가지로 이제 근현대사 부분이 나와 있는 게 우리 교과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2학년 때 고대, 중세, 근세의 세계사를 이제 배웠었어야 되는 거지, 그치? 그걸 이제 배우고 이제 이 부분을 배우는 건데, 우리는 앞에를 이제 잘 못 배웠어요. 자, 이 지금 세계의 근현대사의 핵심 키포인트는 뭐냐면, 이때 근현대사의 주인공? 중심 인물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사람들이, 그 나라가 이제 등장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근현대사의 사실상 이 역사를 주도하고 변화시키고 이끌어 나가는 그 주역은 유럽이에요. 유럽. 안타깝게도 아시아가 아니에요. 유럽입니다. 그래서 뭐 영국, 프랑스, 나중에 이제 미국도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유럽이라고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 나라들이 힘이 굉장히 세지고 먼저 앞서 나가 막 이때가 지금 우리가 배우는 그 시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유럽은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가 현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나라가 누구지? 강한 나라 선진국은 누구야?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보통 많이 이제 미국을 꼽고요. 미국, 뭐 프랑스, 영국, 뭐 유럽 국가들이 굉장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나라들이잖아. 그러면 이제 그 나라들이 그럼 언제부터 선진국이고 언제부터 걔네가 이제 세계를 주도해 나갔느냐? 언제부터냐? 옛날 고대부터냐? 중세부터냐? 근세부터냐? 띠띠띠. 언제부터냐? 바로 이 근대 시대,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부분부터 유럽이 전 세계의 이러한 것들을 주도해 나가기 시작하는 딱 절대절명의 그 타이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유럽이 어떤 식으로 어떠한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유럽이 전 세계에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선점해 나가고 주도해 나갈 수 있었느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배우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4단원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얘네가 산업혁명, 시민혁명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근대적인 국가의 모습을 이제 다른 전 세계의 나라들 중에서도 먼저 갖추게 되면서 얘네가 이제 먼저 치고 나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게 있잖아요. 제국주의 배웠잖아요. 그래서 4단원의 4단원, 제국주의의 등장과 식민지 확대 경쟁. 우리 한국사 하면서 선생님이 이 제국주의 설명해 줬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유럽이라고 하는 사람, 이 나라, 이 지역의 나라가 중세, 뭐 근세 이때까지만 해도 아시아에 비해서 그렇게 발전을 하지도 않았고, 이렇다 할 만한 게 뭐가 없었어. 더 잘 살지도 않았고. 그쵸? 근데 이때 얘네가 먼저 앞선 산업혁명이 이제 성공을 하게 되면서, 그쵸? 또 여러 가지 민주적인 이런 시민혁명에 의해서 이제 국가가 탈바꿈을 하게 되면서 제국주의의 길, 앞다투어서 이제 다른 나라를 점령하는 식민지 경쟁을 벌이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이때부터 얘네가 이제 치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제국주의 국가, 유럽을 중심으로 한 제국주의 국가들이 여러 이제 전 세계의 지도를 펼쳐놓고 땅 따먹기를 막 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아시아나 아프리카 이제 아메리카나 이런 데가 다 식민지가 된 거지, 그치? 그래서 이제 5단원에서는 그렇게 제국주의 하에서 식민지를 당했던 우리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어떠한 민족운동, 우리가 일제히 식민지를 당해서 우리가 독립운동 했던 것처럼, 그쵸? 다른 많은 나라들은 어떤 식의 민족운동을 전개했는지가 나오는 게 이제 5단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주도는 누구야? 유럽이 어떤 식으로 이제 이 사건을 벌였을 때 그거에 대항하는 이제 다른 나라들은 어떤 식의 대항을 했느냐가 이제 5단원인 거고, 6단원은 이제 대미를 장식하는 거지. 제국주의가 점점 막 이렇게 경쟁적으로 이제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치닫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권력 다툼이지, 알력 싸움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제 터지게 된 게 이제 1차 세계대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현대 시기에 굉장히 굵직한 두 개의 전쟁이죠. 1차 세계대전과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있는데, 그 이제 원인을 따져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제국주의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나타나게 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두 번의 큰 전쟁, 전 세계적인 규모의 굉장히 큰 대전을 거치게 되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오늘날까지 역사가 흘러오게 됐느냐에 대한 게 이제 우리가 3학년 때 배울 세계사의 부분입니다. 어때요? 재밌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3학년은 시험을 한 번만 보잖아요. 올해는 2학년도 한 번만 보겠지만 아무튼 한 번만 보는데 11월 첫째 주에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한 2달 정도라고 하는 시간, 8주 정도에 우리가 이제 요 내용들을 다 나가야 되는데, 사실상 완전히 다 막 이렇게 나가기가 어려워.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선은 4단원, 6단원이라고 하는 단원을 중심으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5단원에 1단원, 2단원은 중국의 개항, 일본의 근대화, 이거 다 사실상 어느 정도 선생님이 다루고 가르쳐줬던 부분이에요. 한국사 하면서. 그래서 이제 4단원, 그 다음에 6단원 중심으로 이렇게 유럽을 중심으로 이제 흘러가는 그러한 전 세계적 전반적인 역사를 살펴보는 게 이제 3학년의 역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근현대사 부분을 배우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배워야 되는데, 근현대사는 그러면 어떤 특징을 지니는 시기가 이제 근현대사냐? 선생님이 시대 구분을 할 때 시대 구분을 하는 이유가 이 시대와 이 시대가 너무너무 다른 특징, 공통적인 너무 다른 특징이 있으니까 이렇게 딱 구획을 나누어가지고, 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고대라고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는 중세, 여기서부터 여기는 이제 근세라고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우는 시대라고 하는 근대, 그쵸? 이 시기는 어떤 특징을 지니는 시기냐? 이거 사실 다 배웠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현대인데, 근대의 특징은 완벽한 오늘날의 모습 같은 건 아니지만 그거와 비슷한 특징들이 나타나는 시대를 근대라고 생각하면 쉽다라고 선생님 설명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사상적으로 이런 특징을 지니는 시대가 근대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물론 아닌 나라도 있지만 민주주의 사회잖아요. 그래서 극소수의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그쵸?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쵸? 그래서 국민들이 대다수가 이제 투표를 해가지고 어떻게 정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잖아요. 그쵸? 그렇다는 거는 근대 이전의 사회에는 그렇지가 못했다는 얘기겠지. 그치? 그렇지 못했다가 근대로 오면서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기 시작했겠지. 두 번째, 경제적. 오늘날에는 굉장히 상공업이 발달했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게 자본주의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건데, 그렇다면 근대 이전에는 상공업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다는 거겠지. 그치? 그때는 농업 위주의 사회였겠죠. 그쵸? 그러다가 이제 근대로 점점 가면서 엄청나게 상공업이 발전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게 근대야. 세 번째, 평등사회죠. 지금은. 그쵸? 따라서 근대부터도 신분제가 점차 폐지되면서 사람들이 다 평등해지게 되는 그런 모습, 특징이 나타나는 시기가 근대. 그럼 그 전에는 신분제가 있고 평등하지 않았겠지. 근대 이전에는. 그치? 마지막으로 근대부터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인간의 존엄성을 추구하는 과학적인 이런 사상들이 주류를 이루는 그러한 특징을 지니는 시대가 이제 근대라고 하는 거야. 그럼 그 이전에는 어땠을까요? 뭐 약간 천둥이 치면 하늘이 노했나 보다.
지금은 어떤 과학적이고 이런 논리에 의해서 그쵸 천둥과 번개를 우리가 해석하지만 예전에는 천둥이 치면 우리가 뭘 잘못해서 하늘이 벌을 내리나 보다 비가 안 오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제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적용을 했던 그런 시대란 말이지 그치? 따라서 근대의 개념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운 이제 유럽 중심으로 한 이런 세계사는 예전에 안 그랬던 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의 폭이 넓어지는 모습, 그치? 예전에는 농업 중심의 사회였다가 상공업으로 발전하게 되는 그런 모습. 신분제가 있었다가 신분제가 폐지되는 모습. 종교 중심의 세상에 살다가 종교, 그치? 신 중심의 삶을 살다가 인간 중심의 사상이 이제 생겨나서 사람들한테 퍼지는 그러한 특징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이제 근대 우리가 배울 유럽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뭐 시민혁명, 첫 번째 민주주의 정치 참여의 폭이 확대되는 거, 시민혁명, 그다음에 뭐 산업혁명, 상공업이 발달하게 되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요. 또 시민혁명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점차 신분제도 무너져 내려가게 되는, 그치? 그 다음에 뭐 계몽사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사상이 등장하게 되면서 옛날에는 종교 중심의 종교를 떠나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이제 시대였다가 점차 인간 중심의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사상들이 등장하게 되는 특징을 나타내는 시기, 그 시기에 대한 우리가 유럽을 보는 거라고 배우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제 사실 우리가 이 부분부터 이제 나가면 참 이해가 잘 안 돼. 앞에가 그럼 어땠는지 잘 모른단 말이지. 그래서 뭐 2학년 때 세계사를 우리가 다 배울 수는 없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우선은 2학기에 배우는 역사가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한 역사다 보니까 그러면 근대 이전에 고대, 중세, 근세에 그러면 서양사죠. 유럽을 중심으로 한 역사는 과연 어떤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었나? 전반적인 흐름 정도는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우리가 배우는 근대 부분으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어렵지? 어렵죠? 자, 그러면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서양사죠. 고대는 어땠느냐? 어디부터 시작을 하느냐 보면 자 보세요. 이거 옛날에 배웠어. 이건 이제 기억나죠?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렇다 할 만한 큰 문명이 나타난 거를 뽑아서 이제 4대 문명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기원전 BC죠. 3500년경에 이제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이런 데서 문명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인도의 인더스 문명, 중국의 이제 황하강을 중심으로 하는 문명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 우리 배웠었어요. 그러면 이 4개의 4대 문명 중에 유럽 문명의 발생지가 있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지리 지난주에 배웠잖아. 그치? 열심히 봤잖아요. 여기는 아시아. 여기는 그치? 아시아지만 여기는 인도죠. 인도. 그치? 이렇게 크게 해갖고 여기를 아시아라고 봤고 여기 이렇게 튀어나온 이 반도 이베리아 반도죠. 여기는 어디예요? 중동입니다. 중동. 따라서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오늘날의 중동 지역이에요. 이란, 이라크 이쪽 지역. 그 다음에 여기 아프리카 대륙이었어. 아프리카 대륙의 오른쪽 끝에 있는 나라가 여기 이집트였잖아요. 그러니까 4대 문명에는 유럽에서 4대 문명이 있어 없어? 없죠. 그죠? 유럽 동네에서 지금 문명이 4대 문명이 없네 여기에는. 그치? 그럼 유럽에서의 맨 처음 문명의 시작은 어디였느냐? 기억이 나나요? 안 나겠죠? 자, 여기 유럽에 보면요. 여기 이탈리아 반도가 있죠. 그쵸? 그다음에 지금 이집트 문명이라고 하는 글씨에 가려져 가지고 여기가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있죠. 여기를 확대한 지도가 요거예요. 에게해입니다. 여기 지금 여기 큰 바다는 지중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쪽 들어가 있는 에게해고 요 반도가 이제 오늘날의 그리스가 있는 그 반도입니다. 그래서 유럽 문명의 시작은 4대 문명에 속하지는 못하고요. 그거보다 4대 문명보다는 한 1500년경에서 한 이제 500년경 더 늦은 기원전 한 2000년경부터 고대 이제 에게해를 중심으로 크레타 섬의 문명, 그 다음에 미케네 문명이라고 하는 이 에게 문명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문명이 발생하면서 유럽의 이제 문명이 시작이 되게 되는데요. 그러면 왜 유럽의 문명은 4대 문명에 안 껴주나요?
이거 말고도 굉장히 여러 지역에서 여러 가지 문명이 꽃피었을 텐데 4대 문명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제일 오래되기도 했고 또 규모가 엄청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안 껴주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이제 유럽은 여기 에게해를 중심으로 이제 문명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지역에 굉장히 많은 뭐가 생겨요? 폴리스들이 생겨나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민주주의의 꽃을 피웠다라고 하는 아테네. 그 다음에 막 식스팩 뭐 이런 걸로 우리가 기억하는 스파르타와 같은 작은 도시국가죠. 그쵸? 여러 개의 이제 이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도시국가들이 생겨나서 얘네들을 폴리스라고 부르고 얘네들이 이제 서로 동맹관계를 맺으면서 여기서 이제 유럽의 고대 문명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폴리스들이 있었는데 뭐 트로이와 전쟁도 하고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우리 신화로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얘네 문명이 이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알렉산드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정복 전쟁을 이제 펼쳐나가게 되면서 이제 그리스가 무너지게 돼 그리스 그 폴리스들이 무너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알렉산드로스라고 하는 아까 보세요 지도에서 여기가 지금 그리스죠, 그쵸? 요 위에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지역의 이제 왕이 알렉산드로스인데 얘가 이제 엄청나게 빠른 시간에 당시 여기는 어디야 얘들아? 이제 지도를 보면 대강 알 수 있지 않겠니? 여긴 중동 지역이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이집트가 있는 아프리카 대륙이네. 그래서 아프리카 대륙뿐만 아니라 중동을 쭉 거쳐서 여기 뾰족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지역이에요. 여기 마우리아 왕조라고 되어 있는 여기는 인더스강. 그럼 여기 어디라는 소리야? 인도죠, 인도. 인도의 왼쪽 부분까지 얘네가 진출한 거야. 그래서 유럽에서 발생한 이 알렉산드로스라고 하는 제국이 엄청나게 빠른 시간 안에 이 지역을 이렇게 정복을 하는데 성공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정말 밥만 먹고 정복만 한 거지. 근데 이 알렉산드로스라고 하는 이 대제국을 건설했던 이 사람이 죽게 되면서 사실상 이 제국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고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방 엄청나게 굉장히 짧은 시간에 엄청난 땅을 이제 정복하고 무너졌지만 이들이 이렇게 대제국을 건설을 하게 되면서 가장 키포인트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유럽 그리스의 문명이 이 동방으로 전해졌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문화와 지금 동쪽 문화죠. 여기 이쪽 아시아 쪽의 문화가 만나게 되면서 이들의 문화를 헬레니즘 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로스가 죽고 나서도 약 300년 동안 이 헬레니즘 시대라고 불리는 유럽의 문명과 동방의 문화가 약간 짬뽕되면서 여러 가지 문화를 꽃피웠던 그런 시대가 이제 헬레니즘 시대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유럽 고대의 역사는 크게 그리스 시대, 그 다음에 알렉산드로스가 이제 제국을 건설하면서 이제 헬레니즘 시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바로 로마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크게 세 개로 구분을 하자면 그래요. 자, 아까 에게 문명이 탄생했던 데, 그리스가 탄생했던 데는 여기죠. 그쵸? 그리고 그 윗동네, 여기가 이제 마케도니아가 탄생해가지고 이 오른쪽으로 엄청나게 이렇게 넓혔었던 거죠. 알렉산드로스 제국은.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등장하게 되는 이제 고대의 유럽의 국가는 바로 옆에 로마를 중심으로 이제 등장하게 되는 이제 나라 로마 제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3세기경에 이제 최대로 영역을 넓혔을 때의 이게 지도예요. 그래서 아까 알렉산드로스는 동방 쪽으로 굉장히 큰 대제국을 건설했다면 당시 고대 이제 로마 제국은 여기 보세요. 지중해를 중심으로 지중해를 둘러싼 많은 지역을 그치 하나의 제국으로 건설했다라고 하는 그런 지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대륙을 다 이제 자기가 아우르게 된 거겠죠, 로마 제국은. 근데 로마도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공화정을 시작했다가 뭐 황제 체제가 됐다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다 이제 배울 수는 없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이렇게 넓은 유럽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대제국을 건설하고 가장 우리가 크게 기억해야 되는 키포인트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때 선생님 딴 거 했네요. 크리스트교가 이때 로마 제국 시기에 국교로 지정이 되면서 이때 이 지역이 다 확산이 됐다는 게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왜냐면 이게
유럽의 뿌리라고 볼 수 있거든요. 유럽 문화의 뿌리, 크리스트교죠. 그쵸? 당시 여기 보세요. 여기가 예루살렘이잖아요. 그쵸?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크리스트교가 탄생을 한 거잖아요. 그쵸? 크리스트교가 탄생을 하고 로마 제국 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나서 그 제자들이 이제 선교 활동을 벌이지만 이 로마 제국하에서 엄청나게 크리스트교를 압박하고 이제 탄압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결국에 시간이 지나서 결국에는 로마가 이 크리스트교를 국교로 인정을 하게 되면서 이제 크리스트교가 이 유럽 사회에 전역에 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럽에는 다른 종교를 믿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뿌리, 미국 대통령이 얘들아 대통령 선언을 할 때 어디다가 손을 얹고 해? 성경 위에다가 손을 얹고 대통령 이제 선언을 하거든요. 그쵸? 그것처럼, 그러니까 미국은 영국에서 나온 국가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양의 문화의 가장 큰 뿌리는 이제 크리스트교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뿌리가 만들어지게 된 게 바로 이 로마 시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랬던 로마가 이제 4세기 말이 되면요. 엄청나게 큰 영토였는데 이 로마가 반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동로마, 이쪽은 서로마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분열이 되고 나서 이쪽 동로마 쪽 있죠. 이쪽은 굉장히 1000년 넘게 지속돼요. 엄청난 역사지, 그치? 그렇지만 이 서쪽 로마는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멸망을 하고 이 지역에 여러 개의 나라가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쪽 오른쪽 동네보다는 지금 우리가 배울 이제 서양사의 중심은 서유럽이에요. 서유럽. 그치? 왜냐면 얘들아 여기가 프랑스, 독일, 그치? 영국, 스페인, 에스파냐 뭐 이런 그치? 이런 나라들이 다 이쪽 이탈리아가 이쪽이잖아요. 그래서 이 오른쪽은 동유럽인데 지금 우리가 세계를 주도해 나가고 근현대사의 유럽은 사실 동유럽보다는 서유럽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서로마를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러한 고대 로마가 동서로 갈라지고, 그쵸? 그러면서 이제 고대 시대, 유럽의 고대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되고, 중세 시대로 이제 넘어가게 돼요. 오늘 선생님이 되게 과욕이야. 되게 1시간 안에 이 모든, 근현대 이전에 세계 유럽사를 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 못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고대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중세, 근세 이렇게 보고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이제 근현대의 특징들 조금 더 얘기하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못하네요. 아쉽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중세, 근세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끝.